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앞 코너에서 정치 이야기,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나누고요. 여기 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실 거고요. 뒷 코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딥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특히 트럼프한테 중국이 위협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얘기를 한번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비밀 연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조금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막 얘기하다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짧게 스몰톡을 한 건데 바로 진행자가 물어보시네요. 이게 맥락 없이 비밀 연애라고 하면 이게 정치 프로인데 무슨 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 대선 캠프를 사실상 차린 후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가시화하고 사실상 확정시킨 상태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몰래 준비한다는 뜻에서 이거 비밀 연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 민주당은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돼야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대선 모두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국민의힘은 지지층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님이나 김 평론가님 두 분 다 취재력이 뛰어나시니까 실제로 뭔가 사무실 차리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캠프를 차리지는 않았어요. 캠프를 차리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캠프라고 부르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캠프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라고 부모 형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캠프죠. 뭐 각 역할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메시지 담당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역할도 다 있고 선수들이 이제 한 명씩 그 주변으로 모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얘기했던 그 경향신문 기사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국민의힘 관계자 말에 고개 쳐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 제가 대선을 준비해? 그래요? 예. 근데 그 얘기 못한다. 대선 준비한다는 누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되는데 어디 지금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지자들은 하고 있죠. 정말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지만 대권 주자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기자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대폭 늘려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사 제가 지난주 만났었는데 뭐 대선 준비한다는 취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돌려서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이 얼마나 지금 수치화로 되어 있는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줄줄 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모두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밀 연애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기묘한 단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밀 연애가 공개 연애로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여론 촉각에 예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처음 탄핵됐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요새 또 확 입장을 바꾸셔가지고는 또 윤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부당한지 또 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강성 지지층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트럼프 취임식 때 미국 호텔 방문하셨을 때 있잖아요. 취임식은 못 가시고 호텔에 가서 TV로 보셨을 때도 내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를 초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근데 뭐 가오가 있는데 내가 거기 줄 서가지고 그 체육관 들어가겠냐 그러면서 이제 TV로 봤는데. 근데 진짜 추웠고 그때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좀 갔어요 거기 현장에. 근데 김영배 의원 등등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몇 시간 줄 서고 덜덜 떨었는데 홍준표 성격이라면은 안 하는 게 당연하다. 거기 줄 안 서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약간 김문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은 곡이라고 탄핵 반대쪽의 진영은 이제 대선 주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가 이제 딱 뜨니까 조금 더 메시지를 좀 더 자제하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는 약간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익님 오늘 장성철 소장님 오늘 하루 못 나오시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좋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개님, 가짜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고 저희 김은지 기자님은 또 자주 나오실 거예요. 앞으로. 네. 월요일은 장 소장님이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장성철 소장님 찾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게 빠와 까를 부르는 둘 다 미치게 하는. 아니 오시면 악플이 많은데 또 안 나오시면 찾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고. 진짜 스타예요.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럼 살짝 이제 모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뭐 대선 후보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먹사니즘 얘기하시다가 또 교섭단체 연설 방금 있었어요. 10시에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대권 플랜 나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최소 30조 원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복과 성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게 큰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부 언론에서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 말을 이재명 대표가 쓴 건가요? 언론에서 해석을 잠깐만 제가 이거를 오늘 이동하느라고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만 네네네. 봐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을 네, 썼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썼구나. 예.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그러면 조금 확장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예 워딩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작정하고 나온 멘트라고 볼 수 있죠. 제목감. 예. 조세피님, 장성철 소장님 갑자기 안 나오신 거 아니고 이전부터 오늘 쉬어야 되겠다고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신 거에도 다시 나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거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주 4일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강하게 요청을 했던 게 주 52시간 52시간 이제 제한 하는 거를 이제 예외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좀 그거에 유화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이제 통과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왼쪽에 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 4일째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언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입법으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서상 어딜 놀아 이래야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사실 주 4일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한 차례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나눠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젠다성으로 던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4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성장 비전과도 연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실 대기업에서는 상당 부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4.5일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는 그 주는 4일, 그 다음 주는 5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가야 될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아젠다는 좀 반가운 측면이 있습니다. 격주로 금요일 쉬는 직장도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걸 4.5일제 나눠서.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기본소득제 주장하고 이럴 때에 비하면은 조금 뭐랄까 정책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건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이 좀 비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당력 총동원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또 기본사회를 또 살짝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책 총동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 두 분 오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묘한 운명에 지금 처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헌법재판소까지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헌법을 지킬 정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계속 그 전에 외쳤던 건 민주주의가 없을 때 민주화를 외쳤고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그리고 복지국가가 없을 때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복지국가 좀 되고 있을 때 기본소득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쭉 진보적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항상 보수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막 외치면 기본소득 외치면 최소한 뭐 다른 복지라도 늘어나서 조금 그런 역할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요즘 조국신당에서 얘기하는 그 쇠빙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서 받아줄 기둥이 없는 거예요. 보수가 없으니까 보수적인 입장도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 이런
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의 핵심 아젠다는 결국은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그리고는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선을 지키는 보수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대선을 지금 넘어가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하겠다라고 달라들 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 보이고 그것이 포션을 점점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지금 탈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가지고 수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폭동의 시대까지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할 건 누가 할 건 간에 이 가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회복의 시작이 우리 헌정가치의 회복으로부터 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보수가 좀 더 보수라는 게 이제 지키는 거, 그렇죠. 뭔가를 가치가 있는 걸 지키는 거이기도 하고 법이 조금 더 보수 쪽에 유리하다 이런 것도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보수 정당에서 얘기를 했던 게 왜 법에 불복하냐 니들은 왜 한명숙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왜 그거 안 받아들이냐 니들은 이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공격을 맨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명숙 그러니까 대법원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이를테면 한명숙 재판이 불공정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예 우리는 못 받아들여 이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완벽한 법치주의의 파괴. 지금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뭐 언론 보도로 좀 나온 거 보셨겠지만은 일단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불만들이 지금 그 집회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문영배 밟아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 문영배 밟아가 정말 밟으라고 헌법재판관 밟으라고 앞에서 문영배 밟아 하면 밟아 구호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선 밟아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뭐 정광훈이 나와가지고 다들 나와서 그냥 헌법재판소 이거 폭파해야 된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지금 그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 지난번에 서부지법에서 그거 폭동 모의하고 그 저번에 그거 있잖아요. 서부지법에 미리 가보니까 어디가 허술하다더라. 그거를 이미 헌재도 또 올라왔어요. 글이. 그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지금 폭동 2월 13일을 디데이로 잡았네. 뭐 근데 2월 13일 다음 주에 한 번, 두 번 더 열릴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폭동을 지금 사주하고 있다. 국힘이.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 반헌법 세력의 지금 대결 구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민주당이 만들면은 굉장히 선거에 유리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이제 가면은 반반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헌재와 관련돼 있는 선동이라고 하는 게 정광훈을 비롯한 길거리 인사만이 아니라요. 국가 공무원 최상위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위에 인권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용원 인권위원은 사실은 그 전에도 굉장히 문제적 인사였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뭐 부셔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어요. 윤 대통령이 파면되게 될 경우에 당연하게 우리가 아주 기초점 제가 늘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빨간불에는 불을 건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진보 보수의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화국의 위기가 크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포프카님 감사합니다. 저기 김은지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좋아요 누르시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이 바쁘긴 바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스타일대로라면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쭉 밀고 가서 어떤 이 정책 아젠다로 선거를 치르고 막 쟁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 사실 헌법 질서 수호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 다 같이 해야 돼서 어쨌든 조금 두리뭉술해 보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네요. 네. 이걸 대선으로 좀 이어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헌정 대 반헌정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위치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처음에는 이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반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고 그 다음엔 탄핵을 사실상 마지막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쫓겨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대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정치적 미래를 그리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보수의 대선 경선이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좀 가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그리고는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파들과 함께 우리가 헌정수 안에서 어떤 정책적 아젠다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지금의 우리 육공화국 체제에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다만 지금 전에 어떤 룰을 세팅해가지고 준용해 본다면 50대 50입니다.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당원에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좀 불리한 지형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뚫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세대 교체론 같은 거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튼 이게 옳든 아니든 하나의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표 입장에서 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끝나고 한 2달 만에 등판했는데 63%가 나왔잖아요. 그때. 네, 그때 당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원도 여론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63%가 이번에도 될 것이냐는 전혀 아니죠.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에 대한 차별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도 좀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실렸다라면은 지금은 좀 완전 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이 국힘을 지금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선을 윤석열이 사실상 지목하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국민의힘 후보가요? 네, 후보가. 당내 경선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아니겠네요. 한동훈은 아니지. 한동훈은 일단은 14명 체포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정도 지금 이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다음에 2달이면은요. 일단은 그 탄핵의 어떤 그런 흥분된 분위기, 보수 진영의 이런 분노하는 분위기 이거를 안고 딱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요. 한 일주일 뒤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에는 바로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메시지 십자가 밟기 막 이런 거 막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십자가 그렇게 밟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지지해 안 지지해. 윤석열 탄핵이 막 오라 글러. 윤석열 초상화를 밟고 갈 것인가. 윤석열 초상화를 밟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바른 듯 마는 듯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정치적 스탠스가 한동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밟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밟고 가야만 하는 그게 미래가 있는 그게 차후에라도 미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밟고 갈 거예요. 한동훈은.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통 이전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사실상 양당제니까 대선 초반에 경선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극단적인 포지션 취하는 후보들이 이기는 듯 하다가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언론에서 막 양자 대결 조사를 막 발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도적인 후보가 좀 양자 대결에서 좀 유리해지면은 또 이제 그 당의 당원들도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안 그래요? 안 그럴 겁니다. 원래 극단적인 쪽으로 가요. 아니 이게 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와의 차이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사람들이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진영 내에서 아예 응답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문수가 잘 나와요. 실제 그 진영 내에서도 잘 나오고 붙여보면은 제법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도 중도 확장인데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응답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는데 한동훈이 안 나와요. 제가 수치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게 한동훈이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없지나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응답 안 해. 보수 결집이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최종적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재명보단 낫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보수가 뭐 결집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완될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계속 이렇게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내가 보수 중도 확장성이 있다,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 현재로서는 애매하다. 근데 좀 움직이고는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떤가요? 움직이려고 하고 있나요? 뭐 등판은 곧 할 것 같아요.
예, 목적담 정치 2월 안에 조만간 2월 안에 등판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는 그 시점에 나오면 너무 조금 그 타이밍상 좀 그렇게 바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일정이 나올 경우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목표는 당장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판은 사실 굉장히 보수로서는 어렵게 치러지는 선거이고 이 망한 보수를 제거하는 이미지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노림수는 이번 판이 아니고 다음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튼 젖잘살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뛰는 것이죠. 빨리 나와서 어쨌든 뛸 것이다. 그리고 반윤석열 메시지 가지고 할 것이다. 반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비윤석열.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당의 미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겠죠.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스탠스인 사람은 지금 유승민 그렇죠. 전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 오늘 방송 출연하신다면서요. 김은지 기자가 깨알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행하시는 시사인. 저희 5시에 방송을 하는데 5시 20분에 유승민 전 의원 나오시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스와트 분석을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선기누설. 이따가 방송에서 얘기할 얘기 지금 좀 해주세요. 유승민 의원이요? 네, 가능성. 유승민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양자대결 붙여보잖아요. 그러면 4등 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 언급이 안 돼요. 그럼 보통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요 3명이 거의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언급되거나 그런데 유승민이 4명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8인 4인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6인 3인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대선 경선 일정이 짧아서.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은 언급이 돼야 돼요. 이게 양자 대결이도 뭐도 근데 언급이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치명적이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거는 여러모로 지표에서 나와요. 지난번에 세계일보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은 김문수하고 여기가 유승민이 1등이었어요. 17%로. 김문수, 유승민 둘이 공동 1등이었는데 김문수는 보수 진영에서 많이 이제 선호를 했고 중도와 진보 이제 이거는 그거 없으니까 역선택 조항이 없었으니까 중도와 진보인데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표만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필승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은 이게 그 지지자 지금은 중도에 설득을 할 게 아니라 보수를 자기 집토끼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만 하더라도 그 범보수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꽤 숫자를 말해도 괜찮죠 유튜브니까. 1등이 김문수, 2등이 이제 유승민이었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딱 보수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본인의 확장성 혹은 이제 당장 경선을 통과해야지 이제 본선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경선 통과가 어려우다 보니까 본선 시험 잘 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계속 문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계엄 정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여튼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 원내에 있거나 혹은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계엄 당시에 어떤 역할에서의 스탠스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때 원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현역에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선명해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라고 보이는 그 지점이 상대적으로 좀 덜 돋보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보통 이제 대선이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 가지고 치러지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부채가 가장 없는 사람 유승민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장관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 정권을 같이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비상계엄도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채도 없는 유승민 대표가 왠지 유리할 것도 같은데 그렇진 않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경선을 뚫기가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 올라오면은 만약에 유승민이 후보가 되면은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후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랑 붙든 누구랑 붙든 민주당 후보 붙으면은 표 많이 중도표에서 많이 가져올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반엠비 노선으로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그
부채가 전혀 없는 그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무엇이냐면요.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도 결국 마찬가지 프레임이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박해받았냐가 유권자한테는 굉장히 이제 보이는 면들이거든요. 근데 비윤석열 반윤석열이긴 하지만 윤석열 피해자 모임이라고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도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을 때 김은혜 의원을 사실상 대리 출석시키면서 꺾어버렸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적인 면이 있는데 워낙 다른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이 보여주는 피해자적인 지점들이 더 유권자들한테는 당연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본인한테는 좀 큰 과제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 다 비밀 연애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비밀 연애는 안 하나? 네, 이준석 의원은 대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선언했으니까요. 이준석 의원은 뭐 대놓고 하는 거고, 그죠? 딴 분들은 가능성이 어때요? 일단 국힘 내부에서 볼 때 홍준표, 오세훈 후보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생각이 있죠. 안철수 대권 주자로서.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네, 본인은 계속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안 하면 할 게 없죠. 안철수 출마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왜냐하면 당내에서 새가 없어요. 새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본인은 인지도와 대선 후보급의 어떤 지명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출마를 안 하면은 그 정당에서 할 게 없습니다. 뭐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이 양자대결 이런 여론조사 보면은요, 제일 상당히 앞서 있어요. 왜 앞서 있느냐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스탠스가 탄핵은 이제 찬성이거든. 찬성이라는 게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탄핵을 진행돼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안 내요. 한 번 메시지 낸 다음에 그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주로 하는 얘기가 이재명 얘기만 해요. 메시지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오직 이재명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탄핵 찬성파 중에서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가장 거부감이 적은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방금 얘기했죠.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 4명이 있으면은 오세훈이 가장 거부감이 적다 지금. 탄핵 찬성파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수도 어느 정도 결집시키고 중도도 약간 확장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서울시장 내보내서 행정 경험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 이재명 대표가 또 상쇄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으면서 중도 확장성도 있으면서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장점인 실행력, 행정가로서의 경험 이런 것도 이제 호소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고 단점은 새로운 게 없어요. 뭔가 식상한 느낌. 기대되는 게 없어요, 사실 오세훈 시장한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불통이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감들을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쟁 주자들도 가지고 있는 기대 혹은 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명태균 씨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내가 입만 열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사 내용들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리스크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탄핵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 따라가느라 명태균 게이트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사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있죠. 거죠. 네,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 내용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리고 사실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는 상당 부분 또 보도가 된 것이 있거든요.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톡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나경원 의원의 해임 소식을 알려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란 취지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뭐 이런 카톡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용산 사모님이란 표현으로 대표됐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 윤석열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헌재 탄핵 재판이 큰 뉴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아마 조금 지나면 더 뉴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수사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다른 정치인들 얘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더 이상 밝혀진 건 없는 건가요? 오세훈, 황금폰에 다 있다라는 말이 황금폰에 다 있다. 황금폰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 아직. 뭐 이제 그 황금폰이 아니라 다른 황금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금폰이 몇 개가 있는지 3개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죠.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사가 미진한 거는 맞아요.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소환 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부르잖아요. 참고인이든 뭐든 피해자든 안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 하나씩 쓱 흘려주면서 또 하는 척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의 결정권은요. 제가 보기에는 창원지검에 있지 않아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보냐 스톱이냐 뭐 어떻게 홀딩이냐 이거는 심우정이 판단할 문제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2월 중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랑 떨어뜨려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대선 국면에서 수사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상당히 유리할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얘기했던 뭐 홍준표나 오세훈 그 외의 선수들도 이제 뭐 이름 언급되고 뭐 그러면은 조사받는 모습만 해도 상당히 이제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선 국면이 되면은 후보 간 유불리가 있잖아요. 이 명태균 게이트가. 그렇죠. 그러면은 일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 아니면 뭐 친윤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은 뭐 친한계 이런 의원들이 한동훈은 사실은 명태균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뭐 정치 입문 자체가 완전히 늦었고 김영선 공천을 본인이 어때든 잘랐잖아요. 김영선 공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하기 때문에 뭐 한동훈이 꼭 시켜서 그런 건 아닐지언정 그쪽 의원들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때 투표를 할 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명태균 예, 왜냐하면 제2요구권에서 다시 투표를 할 때는 비밀 투표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모르게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의 정치적 이득을 따진다면 한동훈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문수 쪽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정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에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인데요. 물론 기대감이긴 합니다. 아직은 열어봐야 되고 쉽지 않을 텐데 여튼 여론으로서는 이 상황에 사실은 저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는 끝판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고 보거든요. 뭐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는 물론 조사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결국 이 게이트의 가장 중심과 끝에는 김 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혹은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 결국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좀 검찰의 수사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게 윤석열 이 계엄에 대한 평가 경선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명태균 경선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특검이 이렇게 우당탕 통과되고 막 수사. 근데 저는 경선은 명태균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 못할 것 같아요. 경선에서는 어차피 이놈 저놈 다 똥 뭐 겨 다 묻은 상황이라서 그게 생각보다 근데 본선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사실 엄청나지는 않아도 일부 이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마 경선에서는 그냥 뭐 너도 묻었지 않냐 얘도 묻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옛날에 그 BBK가 생각나서 박근혜 이명박 경선 때 사실 BBK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진실했던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때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BBK 얘기하고 박근혜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지금 저기 정수장학회 최태민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진실했던 사실 탄핵에 불을 그때 지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서로 그랬죠. 모두의 구속의 어떤 빌드업이 그때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서로 있는데 감옥에 보내는. 사실 이제 특검은 결국 이제 국회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0석이 이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민주당의 또 하나의 계산이 무엇이냐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명태균 이슈를 계속 좀 굴러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내란특위로 하고 있는 것인데 명태균 건도 뭐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서 어떤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명태균 폭탄이 또 터질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그러네요. 이분이 명태균 씨 충분히 말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언론에 노출되는 것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메시지가 워낙 뭐라고 할까요? 제목감으로 뽑아주기도 그렇죠. 하고요. 얘기되는 발언을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발언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움직이고는 있나요?
계속 하면 안 됐으니까 건드리면 성역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나올 거다.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탄핵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헌법재판소 지금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로 돼 있는 건가요? 변론기일은? 그러니까 잡힌 게 이번 주까지죠. 잡힌 게 2월 13일 목요일까지 잡혀 있는데 더 잡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더 늘릴 거라고 보세요. 최소 2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증인을 부르는 변론 말고도 대통령이 나와서 최후 진술하듯이 이렇게 이제 변론이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2번은 더 잡을 수 있다. 다음 주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증인들이 각자 신청했는데 아직 채택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다가 증인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 뭐 다 받아주는 건 아닌데 한덕수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생각해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라고 보면은 다음 주 2번 더 하고 그런 다음에 한 2번 정도는 윤석열 직접 얘기 듣고 이게 전에 대통령 탄핵할 때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 그러니까 뭐 듣고 그러면은 이번 달까지 뭐 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그 노무현 때는 그 다음에 최종 변론하고 탄핵 결정하기까지 2주 걸렸고요. 박근혜 2주. 때는 11일 걸렸어요. 11일. 그러니까 열흘에서 2주,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은 이게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뭐 이 정도. 이번 2월 15일, 2월 22일 정도까지 그 주까지 만약에 변론이 진행된다고 하면 3월 초도 가능하겠네요. 늘어지면 3월 중순. 3월 초도 불가능하지 않은데 저는 3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저는 예전에 셋째 주라고 좀 과감하게 찍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한참 전부터 꽤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3월 셋째 주다. 이거는 신내림을 받았다 내가. 명준일 저희가 지금 신내림을 받은 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신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마은혁 이제 재판관 임명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마 재판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변론이 하나 더 잡혀가지고는 임명되는 게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튼 이제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 체제가 완성되게 될 경우에는 변론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일이 한번 더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트집을 다 잡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헌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최대한 좀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속도감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 변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어제 그 SBS에서 나온 걸 보니까 계엄 그 밤에 다 끝난 다음에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특전사 선관위에 투입할 수 있냐 이 얘기 했다는 게 또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다 부인을 하고는 있죠. 사실 윤 대통령은 부인하고 말 게 할 거 없는 게 그러니까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공수처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을 만한 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기소를 해버린 상황이어서 우리가 윤 대통령의 명확한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관위에 계엄금 보냈다고 지시했다라는 걸 자백하는 게 저희가 헌재에서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거는 자백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수사기관에서 없던 이야기였냐면 수사를 안 받았으니까 라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검찰 공소장 가지고 이거 재판관들이 계속 확인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사실상 앞뒤 증거들과 맞춰봤을 때 늘 그날 뭐라고 할까요? 그날 하루에 맞춰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정합성도 없고 그리고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성의도 없는 상황으로 좀 보이게 되는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호수위의 달그림자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일본에서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그게. 그래요? JTBC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도대체 어디냐, 뭐 어디서 이걸 보고 이 얘기를 했는 거냐. 호수위의 달그림자 같은 허상이다. 뭐 그러니까 얘기. 일본 드라마에서도 옛날에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억울하게 그 수사기관에서 고문하고 뭐 이렇게 강압 수사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무죄를 받을 때 그 재판관이
뭐 호수위의 달그림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무죄를 때렸다. 그러면서 본인도 무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역시 일바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진정한 친일파였네. 야, 근데 사실 호수위의 달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도 이게 별로 맞다고는 생각도 안 들고 달이 있어야 달그림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잠깐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 이상 맥락상 맞지도 않고 그냥 뭔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면 신라의 포석정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워낙 술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런 사실, 건가? 술하고도 연결이 되네. 아니 저는 이게 처음에 이태백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태백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먹다가 자 하늘에도 저 달이 있고 내 술잔에도 달이 있는데 여기에 강에 떠 있는 이 호수 위에 이 달은 내가 할 수 없네. 이거를 잡으러 술 먹고 뛰어 들어갔다 물에 빠져 죽어요. 이태백이. 그런 비극적인 최후.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근데 그 결말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본인의 운명을 예견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이번에 나온 탄핵 재판에 나온 그 증언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진짜 자기가 강조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원래 그 계엄 이후에 했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계엄이 실패하니까 바로 이제 의결돼가지고는 이제 마무리했다. 그래서 짧게 끝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는 뭐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했고 네. 단전단수도 했었을 것이다라는 네.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주요 사령관들의 증언들과 군 장성의 증언들을 보면 대통령이 단전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차, 3차 계엄을 실제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SBS 보도입니다. 네네네. 결국 그날 했던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본인의 아쉬움과 혹은 거짓말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해서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거꾸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도 계엄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덕수 총리 등에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감추고 싶어한 이야기를 거꾸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버릇과 행태들을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도 뉴스타파에 보도했던 아까 명태균 게이트 보도했던 그분도 그런 얘기 방송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김준일 평론가님 초반에 이 주장하셨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날짜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계엄 초기부터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 증거들이 그거를 뭐 이제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이미 그건 대세죠. 주류 이제 분석이죠, 사실은. 뭐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 탄핵 심판에 나온 그 여러 장군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 장군들 중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빼고 다른 분들은 이전에 검찰 수사했던 얘기를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똑같이 기소장 공소장에 있는 거 확인해도 이제 진술 거부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뒤집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게 이러다가 좀 기각 의견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100%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건 뭐 약간 정치 색에 오염되지 않은 보수적인 법조인들도 이거는 뭐 99% 100%다 거의 얘기해요.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은 그러기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기엔 증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장원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지금 신빙성이 없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윤상현 의원이 조작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 홍장원이 14명 미친 소리라서 내가 얘기 받아 적다가 끊었다라고 했던 네네. 그 14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은 방첩사 여인영이 본인 부하 직원한테 불러준 14명이 홍장원이 말한 거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했거든요. 이 14명 홍장원이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체포조까지 나갔다고. 그럼 이게 한 명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가 맞네요. 진실 다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뭐 이제 뭐 군 투입한 거, 총 가지고 들어가라고 한 거, 끌어내라고 한 거 이런 게 다 밑에서 그리고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뭐 얼굴을 보는 거 아니고 음성으로 화상회의였는데 그거 녹취록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그래서 그거 공개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몇 명이 하고 뭐 말을 뒤집거나 그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 곽종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번이나 전화해서 뭐 문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들 끌어내라 이 얘기했다는 걸 사실 특전사령관은 계속 똑같이 그걸 반복을 하더만요. 그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지휘통제실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끊었다고 진술을 하던데 곽종근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첫 번째 통화는 그렇게 했다고 이미 진술했더만요. 근데 두 번째 통화에서 문부수라고 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교묘하게 근데,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초창기에 계엄 초기에 특전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원태 특선단 707 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도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모두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생방송을 그렇죠. 통해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다수가 들었기 때문에 특전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그러네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게 본인의 이해관계에도 맞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굉장히 어리석게 자기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원하는 결과는 얻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한 결과를 맞이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8대0, 9대0을 만드는 게 저는 우리 서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밀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헌재 재판에서 뭐 홍장원 메모건, 곽종근 진술이건 뭐 요원이건 인원이건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석영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의 이야기예요. 헌법재판의 핵심은 두 가지 이번에 보면 인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계엄 선포를 했다. 전시 상황이 아닌데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판단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헌법재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프레임이 너무 낚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8대0 또는 9대0이다. 그렇게 돼야죠. 물론 결과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 노력하는 게 우리 공동체 회복에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8대0 또는 9대0이다?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만장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그러니까 이 법학자들,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이 대법관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은 있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우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나 비상 뭐 사변 국가 비상 상황이었냐, 포고령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느냐, 국회 군 투입한 거, 선관위 군 투입한 거, 이 네 가지인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탄핵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미 내가 선관위에 군대 보내라고 한 거가 이미 걸렸으니까 뭐 나머지도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가 탄핵이 아니라고 기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렵다. 역시 정치가 경제는 할 때마다 특히 오늘 김문지 기자님 나오셔서 더 그런가 배움이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이 연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 심판 전반까지 얘기를 했는데 쫙 꿰뚫는 게 어쨌든 지금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이 나라는 그래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같이 이야기 나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하고 같이 이 딥시크 시대, 트럼프 시대, 중국이 미국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전쟁 선포하듯이 관세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딥시크라는 AI가 나오면서 이게 수십조 원 들였던 오픈 AI니 뭐 이런 데 아성, 엔비디아니 이런 데 아성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이 전쟁, 관세를 둘러싼 전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병서 중국 금융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뉴스가 많아서 소장님 바쁘시겠어요? 예, 안 바빠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아, 그러게요. 아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선거 캠페인 때 예고했던 대로 관세를 계속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부터 했는데 이제 중국으로 점점 옮겨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격은 세게 하는데 이게 공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건 수비가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관세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전공법으로 그냥 60% 중국 때리면 될 거를 캐나다, 멕시코에 25% 때리고 중국에 10% 정도 해서 약한 모습 보였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는 60% 중국에다가 때리겠다고 그렇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명분하고 실리의 균형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타협이 안 됐다. 그래서 기존에 25% 때리는 데서 60% 때리는 거기 때문에 85%를 때리면 뭐 중국의 대미 수출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주 인질이 3명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뭐 보면은 그 고려시대도 중국에다가 이 세자를 인질로 보내듯이 일본이 테슬라죠. 아, 테슬라. 2번이 이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애플이고요. 3번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그렇죠.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 월마트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그렇죠. 인질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관세 때리는 건 좋은데 주가 폭락하면 어떡할래? 그다음에 월마트의 매장이 매대가 60% 비면 어떡할래 하는 문제는 이건 뭐 또 다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게 협상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60%안 때리고 10% 때려놓고서 얘기하자는 거는 뭐 전형적으로 그 부동산업자 트럼프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거래 기술이 뭐냐 그러면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뒤로 돈 받는 거죠. 뒤로 돈 받고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데 이게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먹힌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먹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원래 60%를 중국에 추가 관세 부담시키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10% 하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뭔가 타협의 여지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협상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역시도 이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번에 조금 중국이 겁없이 세게 나왔어요. 보복관세 얘기를 한 거죠. 그 보복관세를 15% 때렸어요. 바꿔서 5% 더 때렸고. 더 받고 더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한 것이 하나는 이 광물 자원, 뭐 탱스텐이나 비스무스 같은 거를 수출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그 왕창스러운 구글을 들고 나왔어요. 구글을 독과점법으로 제재하겠다. 기업을 건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하나 받고 2개를 더 이제 냈다는 것은 훨씬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나 중국도 안을 들여다보면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구글이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구글이 중국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트위터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걸 갖고 이제 독과점법 갖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실익은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도 그 협상은 하고 싶은데 이 트럼프한테서 기죽었다 이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둘 다에 이제 보면 왜 10% 때렸냐, 왜 15% 플러스 2를 더했냐, 요거는 이제 둘 다 협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10% 15%가 시행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시행이 되면 서로 간에 출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10% 15% 정도 가지고서는 서로 같이 때려서는 뭐 서로 큰 충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15% 때린다는 게 보면 뭐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뭐 농기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게 뭐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뭐 그거 만약에 15%더 높으면 사우디에서 사오면 되지 굳이 뭐 미국에서 사와야 되냐 이제 그런 대체안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은 미미하고 그 숫자 싸움에서는 조금 세게 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당장은 아까 월마트 말씀도 하셨는데요. 미국의 관세를 때리면 미국 스스로도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은 뭐 적 100명 죽이려면 우리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 관세 전쟁이에요. 네. 캐나다, 멕시코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이제 25% 때리면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한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세를 뭐 액면대로 때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BIE가 예상한 거 보면 미국 물가 0.4% 올라간다. 0.4%. 그럼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게당 한 $2,600 정도 또 부담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미 수출이 85% 맞아가지고 끝이 났다, 중단이 됐다 이러면 GDP가 한 2.8%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가 뭐 당연히 충격이 있죠. 2.8%면 꽤 크네요. 5% 2.8%면 뭐 2%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샥이 무지 커지죠. 그러네요. 근데 말씀대로 진짜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소비자들한테 부담이지만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주가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정책은 뭐 쭉 보면은 앞뒤 안 맞는 게 부지기수죠. 뭐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건데 이게 재정 적자는 뭐 줄인다 그러고 달러는 강세로 간다 그러고 무역 적자는 줄인다 그러고 전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치광이 전략, 자기네 생각하고 있는 이제 본심은 숨기고 이제 말폭탄을 마구 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따지고 경제학적인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저건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심은 뭡니까 그러면? 그 꿍꿍이 속은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복수열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정부 때 뭐 세게 했지만 화풀이를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번 회복하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뭘 남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 뭐 무역 전쟁 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역사 한 페이지를 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술로 봉쇄를 해가지고 중국을 잡아버리면 좋긴 한데 그거 하면은 바이든 똘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그냥 베낀 거가 되지 트럼프의 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역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다른 어떤 이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간다 그런 것은 그건 금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뭐 제조업이든 기술이든 미국 대비 중국이 뭐 60%, 70%, 뭐 50% 따라오지만 금융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의 뭐 시총으로 보든지 뭐 외환 보유고로 보든지 외환 거래고로 보든지 이건 30% 이하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은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털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을 건드렸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또 대국은 뭐 다른 나라를 이제 압박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 쌓기가 이제 무역 적자, 그 다음에 관세, 그리고 이제 기술 도둑질,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2차 대전 이후에 뭐 많은 나라하고 전쟁을 했지만 미국하고 전쟁에서 없어진 나라는 없어요. 단지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미국에 절대 대들지 못하는 이제 바보를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일본이 뭐 대표적인 사례죠. 저 러시아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지금까지 실력이 역대의
G2였던 나라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세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게 어떻게 누가 봐도 트럼프의 정책은 과격하고 무리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는 바로 상대가 이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께서 강자로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딥시크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쨌든 뭐 중국 AI 딥시크가 지난 설 연휴 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미국 주식시장도 막 뒤흔들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게 실체가 있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이제 캐치업을 한 놈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어떻게 캐치했냐를 봤더니 이게 기술도 봉쇄하고 하드웨어도 봉쇄했는데 이게 이제 구멍을 뚫었다는 거죠. 근데 구멍을 뚫은 걸 봤더니만 무슨 엄청난 기업이 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투자 자문사의 뭐 자회사 하나가 이게 지금 오픈 AI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은 뭐 중국이 어떻게 뚫었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중국이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AI에서 넘버 2예요. 그래서 뭐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그 역량이 얼마냐면 미국이 100이라고 해서 중국이 한 65? 미국 대학이 조사한 역량이 그 정도로 보이고 전 세계 AI 인재들의 그 국적 내셔널리티를 보면 47%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AI 특허, 논문 이거 다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가 이제 딥시크라는 걸로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갑자기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괴짜 하나가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스푸트니크 샥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딥시크가 무슨 신기술을 개발을 했거나 새로운 영역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법 중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써서 오픈 AI의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레토릭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않은 그 인프라 베이직을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차곡차곡 굉장히 많은 준비를 중국이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미국의 AI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시작한 거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진단을 그래서 이제 캐치업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재미난 것은 AI는 뭐 돈 먹는 하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생성 AI하는 회사치고 돈 버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픈AI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다 베껴 쓸 수 있으니까 카피가 지금 한 3,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파장 모델이. 딥시크로부터 시작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부터 이 딥시크를 이제 소스를 퍼와가지고 드디어 돈 버는 모델을 마구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오픈 AI가 뭐 그림 누가 더 잘 이쁘게 그리냐, 뭐 답을 누가 빨리 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픈 AI의 오픈 소스를 끌거다가 딥시크의 오픈 소스. 그 딥시크를 이제 그 비서를 만드는 거죠. 자기 일정 관리해주고 뭐 이러는 거를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팔아먹는 드디어 상업화하는 모델들이 대거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딥시크 자체는 기반 모델하고 출원 모델인데 오픈 소스니까 다 무료로 풀었는데 그렇죠. 그걸 응용해서 돈 버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폭포수처럼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를 이제 했는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픈 AI는 뭐 1,200명 뭐 이제 몇천 명의 연구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딥시크는 뭐 139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픈 소스로 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3,000명의 연구원이 생겼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계속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고 뭘 하는데 이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 그 오픈 소스로 했다는 것이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인원으로 베이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추가적인 확장이 중요한데 그 확장을 전 세계가 다 베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드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가 다시 또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이름만 오픈이지 오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저희 강정수 박사라고 AI 관련된 방송 고정으로 하시는 이 분은 이러다가 중국판의 AI판 1대1로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개발국 같은 데서 오픈소스 제공해서 같이 개발한 뭐 이런 모델 뭐 당연히 나오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 AI를 수출하기 너무 쉬운 것이 중국은 지금 1대1로 지역의 교환기 통신망을 중국이 공급을 해요. 거기에 같이 붙여서 이제 나가버리면 뭐 공짜로 주면 되니까 굉장히 빨리 보고할 수 있는데 관건은 그 1대1로 국가들이 인당 소득이 뭐 5,000달러, 3,000달러, 2,000달러 저소득국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두 번째는 그거를 발전시킬 만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영할 만한 이제 그 인력이 있냐? 네네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아직 농사 짓고 뭐 이제 바나나 따고 이런 나라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 필요나 니드가 있냐. 이렇게 보면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죠. 차관 왜 중국이 한참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G2로 올라설 때 차관을 제공을 하고 저개발 국가에 그 차관을 매개로 해서 뭐 무슨 광산 채굴권을 얻어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통신망을 까는데 차관을 주고는 또 자기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통신망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모델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최근 10년 동안 퍼붓는데 그 중에서 한 40%가 이제 인프라에 깔렸고 한 30%가 어디 들어갔냐면은 자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1대1의 원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자원 확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원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인프라가 깔려야 싣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중앙선이 일제시대 때 이미 깔린 거예요. 근데 중앙선을 서울에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산을 뚫어서 철도를 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강원도 이쪽 경상도에 있는 이제 자원들을 전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SOC를 깐 거죠. 일제에서 그 광산에서 그렇죠.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 깐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후진국에 도로, 항만, 철도를 까는 이유는 거기 있는 자원을 추종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나라들의 무슨 인프라 발전, 사회 발전에서 인프라 까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또 그러고 중국은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디케이션을 하거나 무슨 뭐 PF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담보 잡고 하는 것이 금융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돈 나가는 것도 똑같이 그런 기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철광석 캐고 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철도 운영비 안 나면 어떡할래? 이자 못 갚으면 그건 이제 담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 중국 인수하는 걸로 됐는데 문제는 후진국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많이 이제 그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럼 네가 좀 투자해 줘라. 그런데 서방 세계는 민간 기업이 하기 때문에 ROI가 안 나오면 IRR이 안 나오면 내 저부터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1대1로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자원 확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깔아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은행 시스템의 미비가 그 자연스럽게 이제 돈 못 갚는 나라의 담보를 실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산의 중국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또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정부 때 전 소장님도 지난번에 방송 나오셔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AI 관련된 기술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규제했는데 중국이 이만큼 AI 기술 따라오는 거는 우리 규제가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또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팩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다 막았고 AI 칩 다 막았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의 5원 수준의 레벨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되죠. 근데 뭐를 했냐 보면 그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가 H800 칩을 썼고 그리고 HBM2를 썼어요. 그래서 GPU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최신 모델 뭐 H100, 200 뭐 이걸 쓰는데 그보다 한 4세대 정도 뒤진 모델을 쓴 거죠.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고 그걸 미국에 수출하는데 HBM2는 아마 금년도에 한국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걸 갖고서 두 개의 조합으로 이게 오픈 AI와 같은 수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그런 결국은 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 기업이
너무 첨단에만 의존해서 하드웨어에 의존해서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돈만 퍼부어서 이제 얘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럼 낮은 이제 성능에서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과잉 투자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잉 투자 얘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게 지금 막았냐를 놓고 보면 지금 HBM2 같은 경우는 중국의 CXMT 정도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H100이라고 그 H800이라고 하는 저성능 모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H100 정도의 모델은 지금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 공정으로 만든 어센드 910BC 모델이면 한 60-70%의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막았는데도 갔다는 것은 이게 미국이 14나노 이하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겠는데 중국이 그 사이에 수입했던 이제 DUV 장비를 갖고 7나노까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아마도 이번에 젠슨하고 뭐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저사양 H20이라고 하는 사양도 이제 수출 금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금지해도 소용없는 것이 이미 H20 수준은 중국이 이미 국산을 한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막으면 바보 되는 거고 막아도 실제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문제가 지금 생겨요. AI 규제 강화에도 큰 소용은 없을 것이다.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한 제재 역설인데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이 감히 우리가 GBM을 해, GPU를 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건데 미국이 어설프게 이제 규제는 한 방에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미 중국이 대비를 하고 국산을 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죠. 아니 그러면은 그 실익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미국도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서 H20 같은 것도 다 막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럼 화웨이가 그 아주 최첨단 칩까지는 아니라도 엔비디아의 그 전에 칩 정도는 다 따라올 거라는 거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은 르먼드 상무장관이 그 중국 방문했다가 뒤통수 맞은 게 화웨이 메이트 70인가 하는 7나노 칩을 장착한 것을 르먼드 장관이 회담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집에 갈 때 그날 저녁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작성하고 이제 욕보이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르먼드 장관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세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감히 따라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얕잡아 봤다가 뒤통수 세게 맞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걸 추가적으로 더 막아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이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그 문제가 되는 이제 노광 장비, DUV 장비를 보면 그 과거 2년 평균치 대비해서 최근 1년 반 동안 사들인 양이 2.5배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는 뭐 DUV 장비는 안 사도 지금 있는 장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섣불리 규제를 강화했다가 엔비디아만 괜히 이 피해를 입고 중국 경쟁력은 더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엔비디아를 제재를 함으로 해서 이게 엔비디아도 덕을 본 거죠.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엔비디아 칩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 마약보다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로 이게 가격은 뭐 시가로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바람에 중국이 전 세계를 통해서 밀수를 하는 바람에 엔비디아 가격에 제품의 가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그 피해를 실제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회사들이 사실은 본 거죠.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그래서 엔비디아도 제재를 해서 형식상으로는 손해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중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량은 다 팔렸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안 떨어 $30,000짜리 $60,000까지 이제 간판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순이익률이 55% 60% 돼요. 뭐 전 세계 지금 모든 아이템 하드웨어 중에는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데 이건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조업체가 그렇게 수익률이 높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이 이제 어설픈 제재가 만들어낸 이제 부작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딥식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가수요가 지금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첨단 칩에 대한 제재는 확실하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 지금 엔비디아 칩을 서로 빨리 사가지고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기다려보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이제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성능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구매 지연이 생길 거예요. 구매 지연이요. 그렇죠. 이전에는 막 빨리 사놨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는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우리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사이 기술의 공정의 수율이 올라가요. 그럼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 가격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업혁명 때가 좋은 케이스인데 세 번째 역설이라고 그 전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신기술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탄 소비가 줄었냐?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저가 모델이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칩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이 있었던 엔비디아의 가수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마진,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7% 떨어진 이유는 그걸 반영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엔비디아 마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하고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삼성이 중국이 저가 모델 때문에 가장 수혜를 크게 볼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 HBM2를 써요. 근데 삼성도 지금 HBM2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부하가치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로서도 엔비디아하고 같은 패턴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HBM에 대한 가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수요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이 지금 HBM2에서 3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HBM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나 이제 트렌드는 우리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만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세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 반도체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완전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미 뭐 한 2년 반 정도 것들은 이제 뭐 사놨기 때문에 그거 막기는 이미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가 지금 2027, 8년이 되면 우리 삼성의 로드맵으로 보더라도 1나노 이하로 가요. 1나노 이하가 되면 지금 쓰는 노광 장비가 이제 안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선의 가늘기가 분자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판을 바꿔야 되는데, 판을 바꾼다는 것은 소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굳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요만한 칩에다가 서로 이제 구겨서 많이 넣는 거지만 그걸 이제 3D로 3차원으로 하게 되면 위로 그냥 스태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굳이 막 이제 그 구겨 넣지 않더라도 나노 경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위로 스태킹을 하면 되니까 그런 이제 3D가 나오거나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가 나오거나. 실리콘이 아닌 다른. 그렇죠. 그게 아주 판이 엎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딩을 하는 거예요. 그 금이 발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 그걸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지금하고 또 다른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서 그 세 가지 정도가 그 판을 넘는 데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2027년 8년이 되면 어차피 상용화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뭐 우위를 가질 수가 있지만 앞으로 3년 정도 2028년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새로운 기술에서 누가 승부가 날지는 아직 몰라요. 그거는 미국인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무서운 것이 중국은 지금 3D나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이제 일정을 얘기 안 하고 목숨 걸고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수준이 얼마인지 얼마나 했는지는 뭐 학회에서 발표 정도 하는데 그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멀리 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점점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엄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가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고요. 오늘 전병소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